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바람은 오늘도 차갑게 불었다. 유아은은 낡은 목조 한옥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11살, 그녀의 눈동자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회색빛 구름 아래 눈은 사이지 않고 진흙만 남겼다. 흙길 너머 저편에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익숙하고 무서운 소리였다. 문이 열리며 거칠게 닫히는 소리, 숨소리마저 삼켰다. 유민규, 하은의 아버지.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졌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1년 전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집은 감옥이 되었고 아버지는 감시자가 되었다. 하은은 창가에서 내려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녀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사진 속 엄마는 한복을 입고 하은을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 집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하은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다. 밥 안 차려놨어. 내가 너를 왜 먹여 살려야 해. 그녀는 벌벌 떨며 주방으로 달려가 밥을 퍼왔다. 그는 밥그릇을 뒤엎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책을 그녀에게 던졌다. 그날 밤 그녀는 한기를 이불 속에서도 떨쳐내지 못했다. 가슴은 무겁고 눈물은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가야 할까? 엄마가 남긴 작은 손거울을 꺼내 쥐었다. 하은아,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약속했지. 엄마의 목소리가 거울 너머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 밖으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지만 달빛은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장롱 아래 숨겨놓은 작은 배낭을 꺼냈다. 엄마가 남긴 몇 장의 사진, 작은 노트, 그리고 색연필.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다. 아버지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를 확인한 후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다. 흙길에는 진흙이 남아있었고 발은 축축했다. 바람은 매섭게 얼굴을 때렸고 손은 점점 얼어갔다. 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걸었다. 어디든 좋아. 엄마가 있는 곳이면 그녀는 중얼거렸다. 시골길을 따라 내려가자 멀리 불빛 하나가 보였다. 작은 성당. 그곳은 마을 끝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년 시절 엄마와 함께 몇 번 들렀던 그곳. 문이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앉았다. 찬 바닥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깨웠다. 괜찮니, 아이야? 중년의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는 지역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차지훈이었다. 밤새 여기 있었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센터 차량에 태웠다. 배는 고프지. 따뜻한 국이 기다리고 있어.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낯설었다. 센터에 도착하자 하은은 조용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깨끗한 이불과 책상, 창문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성광수녀원이라는 보호시설이었다. 이곳에는 부모를 잃거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머물렀다. 하은은 다시 움츠러들었지만 수녀 마리아가 다가왔다. 괜찮단다. 천천히 말해도 돼. 여긴 안전해. 그녀는 하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그날 밤 하은은 긴 꿈을 꾸었다. 엄마가 다시 살아 돌아와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하은아, 넌 잘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꿈속 엄마는 계속 웃었다. 그녀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 옆 침대에 다른 소녀가 조용히 자고 있었다. 하은은 작은 노트를 꺼내 색연필을 들었다. 첫 장에 엄마와 나, 성당 앞에서라는 제목을 적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린 후 그녀는 그림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에서는 새가 울고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다. 하은은 노트를 닫고 눈을 감았다. 무거운 하루가 끝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했다. 유하은은 첫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처음 자는 공간,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냄새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는 고함 소리도, 술 냄새도, 발소리도 없었다. 침대는 따뜻했고 창문 밖엔 작은 새들이 날아다녔다. 이른 아침 종소리가 울리자 수녀 마리아가 방을 열었다. 잘 잤니, 하은아? 아침 식사 준비됐단다. 하은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가 그녀의 미소를 보고 조금씩 몸을 풀었다. 식당에는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아이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나래야. 너도 여기 처음이야. 하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래는 미소 지었다. 그 작은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다. 작은 방에는 동화책과 색연필, 그림책이 가득했다. 하은은 자연스럽게 벽 쪽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성당 앞의 벤치와 앉아있는 자신을 그렸다. 마리아 수녀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자주 그렸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랑 있을 때는 자주 그렸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수녀와 말을 섞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수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항상 향기 나는 사람. 포옹이 따뜻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엔 아무도 안 안아줘요. 수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오후에는 차지훈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하은아, 오늘 조금 얘기해볼래? 뭐든 괜찮아. 하은은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상담실, 종이컵에 따뜻한 차, 그리고 조용한 공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해도 돼. 다만 내가 지금 괜찮은지 그게 가장 중요해. 하은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떨고 왔다. 가끔 꿈에서 엄마가 나와요. 지우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주었다.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이곳은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다만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그 말은 하은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하은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취소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지우는 하은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는 지금 연락을 피하고 있어. 그러니 당분간 너를 찾지는 않을 거야. 하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럼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이곳이 너의 집이 될 수 있어. 그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하은은 도서관에 자주 가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다. 나래와는 금세 가까워져 함께 저녁 기도도 참여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다. 어느 날 수녀 마리아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하은아, 이건 내가 그린 그림 중 하나를 복사한 거야. 우리가 월간 소식지에 실어보려고 해. 괜찮겠니? 하은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제 그림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위로받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누군가가 내 그림을 소중하다고 했다. 엄마가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다. 나는 아직도 많이 무섭지만 이곳에서는 조금씩 웃을 수 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다. 그녀는 이불을 당겨 덮으며 속삭였다. 엄마, 여긴 진짜 조용해. 그 순간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새로운 아이가 수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아이는 하은보다 조금 커 보였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하은은 자신의 처음 밤을 떠올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 나는 하은이야. 여긴 괜찮은 곳이야. 그 말은 작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온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제 하은은 단순히 살아남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은이 보호소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날마다 벽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수녀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가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전엔 누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들어 웃을 수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한 사람, 같은 방을 쓰는 소녀 서지민이 있었다. 지민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지민의 눈을 보았을 때 자신이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 눈동자 안엔 두려움, 경계,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하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나도 처음 왔을 땐 무서웠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걸 하은은 느꼈다. 며칠 뒤 하은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지민에게 보여주었다. 성당 앞에서 눈을 맞으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지민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이거 우리야. 하은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점점 가까워졌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저녁 기도에 참여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다. 하은에게 지민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수녀 마리아는 어느 날 하은을 불렀다. 하은아, 내가 이곳에 와서 많이 달라졌단다.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너에게 특별한 수업을 제안하려 해. 하은은 놀라면서도 설렘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무슨 수업이에요? 예술치료 수업이야. 너처럼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울에서 선생님 한 분이 오신단다. 그 소식을 들은 하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저 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낯선 여성이 보호소에 도착했다. 단정한 단발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팔에 안긴 커다란 화구 가방. 그녀는 예술치료사 강슬기 선생님이었다. 첫 만남에서 슬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긴 정답을 말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잘 그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손을 움직이면 돼요. 그 말에 하은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처음으로 틀려도 괜찮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첫 수업에서 하은은 검은색 배경 위에 한 아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었다. 아직 무섭지만 걸어가고 있어요. 슬기 선생님은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이 아이는 용감해요.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하은의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그림을 이해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꿈에서 울지 않았다. 그 후로 하은은 수업 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노랑, 하늘색, 연보라, 때론 붉은색.
그림 속 인물도 점점 바뀌었다. 터널 속에 있던 아이는 언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태양을 향해 손을 뻗었다. 슬기 선생님은 하은의 그림을 모아 작은 전시를 열었다. 빛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 아래 하은의 그림 10점이 복도 벽에 걸렸다. 지나가던 아이들, 수녀님들, 복지사들이 그림 앞에 멈췄다. 모두가 말없이 오래도록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이 하은에게 말했다. 하은아, 너 덕분에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졌어. 하은은 웃으며 연필 하나를 지민에게 건넸다. 시작해봐. 너도 내 이야기를 그릴 수 있어. 작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연필.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며칠 뒤 차지훈 복지사가 하은을 찾아왔다. 하은아, 너 혹시 기억나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있었던 기록 말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때 병원 간호사 한 분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내 엄마가 남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하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엄마가 편지를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다. 하은아,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단다. 혹시 내가 곁에 없게 되더라도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사랑해. 하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손을 붙잡았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성광수녀원 정원에는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겉옷을 입고 운동장에 나와 햇빛 아래에서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이면 도서관 한쪽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곤 했다. 색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안엔 분명 따뜻한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지민과의 우정도 깊어졌다. 둘은 서로의 그림에 색을 더해주기도 하고 밤마다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세상을 조금씩 채워갔다. 마치 두 개의 반쯤 부서진 마음이 서로를 통해 조금씩 형태를 되찾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연계된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가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보호 상황을 정리한 자료가 예부로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누출이 발생했다. 며칠 후 하은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한 여자아이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 너 뉴스 나왔다며. 도망친 애 맞지? 하은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을 이어가려는 아이의 입을 수녀가 막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누구도 평가받지 않는 곳입니다. 수녀 마리아의 단호한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미 불씨는 번지고 있었다.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하은은 다시 조용히 말수가 줄어들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지 않았다. 지민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그림 안 그리잖아.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복지사 차지훈이 수녀원으로 찾아왔다. 하은아, 미안하다.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 한 언론사에서 너와 비슷한 사례를 다루며 수녀원의 사진을 포함해 보도를 했단다. 하은은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 얼굴이 흐릿하게 나갔어. 그걸 본 누군가가 내 아버지에게 알렸을 가능성도 있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속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럼 아빠가 다시 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해. 우린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작은 방 안, 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숨어 있었지만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꿈의 끝에서 엄마가 나타났다. 빛에 둘러싸인 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은아, 넌 숨는 아이가 아니야. 이젠 말할 수 있어. 너의 이름을 잃지 마. 그녀는 놀라서 잠에서 깼다. 숨이 거칠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하은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하은이라는 이름을 써내려갔다. 예전엔 그 이름을 들으면 죄책감이 앞섰다. 이젠 그 이름이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다음 날 그녀는 수녀 마리아와 지훈 앞에 앉았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니? 제가 겪은 일을 기록하고 싶어요. 그게 무섭지 않다는 걸 나중에라도 누군가 알게요. 지훈은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아,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너의 이야기를 너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한 용기야. 수녀도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래, 하은아. 우리는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더 이상 숨지 않도록.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날 오후 지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응, 근데 이제 나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지민은 하은을 안았다. 작은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 초의 아침이었다. 수녀원 앞정원에 핀 개나리꽃이 비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유하은은 창가에 앉아 손에 쥔 연필을 멈추지 않았다. 종이 위에는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 전 복지사 차지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수녀 마리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하은을 불렀다. 하은아, 서울 아동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단다. 내 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해. 이번엔 너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등줄기를 찬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에헤어. 왜 갑자기요? 그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했고 경찰과 복지센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담을 주선하려 해. 하은은 침묵했다. 수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물론 너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아. 하지만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단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루 밤을 고민한 끝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만 피하고만 싶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아이였다. 며칠 후 하은은 지훈 복지사와 함께 서울 아동보호센터 안 상담실로 향했다. 창밖의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며 불안한 마음을 자극했다. 하은은 손에 쥔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 편지엔 그녀가 하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하은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과 마주했다. 유민규, 그녀의 아버지.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하은아, 많이 컸구나.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지사, 상담사, 경찰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제가 말할 차례예요.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빠, 저는 그동안 매일 무서웠어요. 당신이 술 마시고 소리 지를 때, 벽에 던진 물건들, 엄마에게 했던 말들. 제가 밥을 늦게 차렸다고 때리고, 방문을 잠그고 저를 밖에 세워두던 밤들. 그때마다 저는 숨죽이며 엄마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 전 더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지금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고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유민규는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했던 기억이 없다. 그땐 힘들었고 내 엄마가 날 버린 것 같았고. 하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저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유민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더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듯했다. 그의 말문이 막혔다. 경찰은 그의 학대 혐의 관련 추가 조사를 예고했고 하은은 사건 기록에 정식 진술을 남겼다. 그녀의 증언은 간단명료했고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실이 묻어 있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증거였다. 센터를 나서는 길, 빗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지훈이 말했다. 하은아, 오늘 정말 잘했어. 너는 내 이야기를 스스로 지켜냈어.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다시 수녀원에 도착한 하은은 가장 먼저 지민을 찾아갔다. 지민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괜찮았어. 응, 많이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를 그렸다. 처음으로 두 눈을 마주보는 자신의 모습도 함께.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다. 도망이 아닌 마주함을 택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늘에 머물지 않았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을 꺼내놓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어느 오후였다. 성광 수녀원 정원의 오래된 벚나무도 하얀빛 꽃잎을 하늘 가득 품고 있었다. 하은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엔 작은 종이와 연필, 무릎 위엔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하은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울지도 않았고 특별히 웃지도 않았다. 수녀 마리아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그저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하은은 매일 벚나무 아래에 앉아 작은 종이 조각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조금씩 단어가 늘었고 문장이 자라났다. 그녀는 그것을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다. 엄마,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마주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직은 무섭지만 제 안에 빛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하나씩 감정을 꺼내어 글로 적었다. 벚꽃은 하루하루 지기 시작했고 나무 아래 흩어진 꽃잎 위엔 하은의 편지들이 하나둘 놓여 있었다. 지민은 그녀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하은아, 너 요즘 왜 그림 안 그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마음이 글을 더 원하나 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들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다른 아이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은 말없이 웃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수녀 마리아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물건 중 하나란다. 그날 병원 간호사가 전해준 상자야. 하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 작은 향수병,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다이어리 속에는 짧은 일기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하은이가 처음으로 나를 꼭 안아줬다. 그 작은 팔이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다니.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을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이 상자 안에서 그대로 느껴졌다. 그날 밤, 하은은 그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복지사 차지훈이 수녀원을 찾아왔다. 하은아, 서울에 있는 예술치료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너의 이야기를 들은 한 작가님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과 글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어. 하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그래. 내가 쓴 편지와 그림들. 그걸 바탕으로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대.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저 해보고 싶어요. 처음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며칠 뒤 하은은 서울의 예술치료센터를 방문했다. 벽엔 다른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마다 작은 글과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케치북을 열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쓴 첫 편지를 꺼내어 읽었다. 엄마, 여기는 하늘이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어요. 누가 손잡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늘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작가님은 하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하은아, 내 말에는 온기가 있어. 내가 직접 쓴 글과 그린 그림을 엮어 작은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스케치북을 펼쳐 편지 한 줄, 그림 한 장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벚나무 아래. 하은은 천천히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갔다. 그 언어는 아픔이 아니라 회복의 언어였다. 어느 날 지민이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왔다. 하은아, 나도 편지 써봤어. 너처럼. 하은은 상자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엔 나를 다시 믿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벚꽃은 모두 지고 잎이 연두빛으로 바뀌는 계절. 하은은 마지막 편지를 벚나무 아래 묻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햇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새벽이 되기 위한 작은 등불 같은 시작이었다. 서울 예술치료센터 한쪽 복도에 작은 전시공간이 마련되었다. 그곳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짧은 글귀가 액자에 담겨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코너에는 유하은 그리고 그녀의 편지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하은은 그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이 쓴 글과 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걸린 그림은 벚꽃 나무 아래 놓인 한 장의 편지였다. 엄마,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로 시작하는 문장이 조용히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렸다. 작가 선생님은 전시회를 준비하며 말했다. 하은아, 내 편지를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은 너의 슬픔이 아니라 너의 용기에 대한 존경이야.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전시가 열린 날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았다. 선생님들, 보호소 관계자들, 그리고 아동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함께였다. 그날 하은은 짧은 인사말을 준비했다. 작은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동안 저는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림과 글은 저에게 또 다른 언어였어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꺼내는 도구였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저를 여기에 서게 했어요. 청중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지금도 어딘가엔 말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틀린 게 아니라고. 발표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하은은 떨리는 손을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조용히 내려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속에는 지훈 복지사와 수녀 마리아도 있었다. 하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지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너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등불이 되었어. 하은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하은은 본격적으로 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 권리 증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그녀의 첫 작업은 창문 없는 방이라는 제목이었다. 창문이 없는 방에 살던 한 아이가 자신만의 문을 만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하은은 이 작업을 하며 매일 새벽까지 그림을 그렸다. 지민도 함께 목소리 연기를 맡으며 도와주었다. 둘은 함께 창작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눴다. 몇 주 뒤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었다. 댓글에는 울었습니다. 제 아이도 하은이처럼 말이 없어요. 이 영상을 학교 수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같은 따뜻하고 절절한 반응이 이어졌다. 하은은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 그녀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었다. 센터 측은 하은에게 제안했다. 하은아,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 아동복지 포럼에서 직접 내 이야기를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무대가 무섭지 않아요. 누구보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넣으며 그녀는 단지 고통을 말하지 않았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어떻게 다시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따뜻하고 단단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그것은 이제 피해자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자의 기록이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민은 그녀의 옆에서 늘 함께 있었다. 하은아,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가 자신의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처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 이젠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녀는 펜을 들고 다음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한 소녀의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울시청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전국 아동복지 포럼이 열리는 날, 각 지역 보호기관 관계자들, 선생님들, 언론인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부모들까지 진지한 눈빛으로 무대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꼭 쥐고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렷한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 나는 숨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한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조명이 비추고 마이크가 켜졌다. 앞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다. 그중 몇몇은 놀란 듯 그녀의 나이를 의식했고 몇몇은 기대와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조용히 첫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엔 유하은, 14살이라는 글씨와 함께 작은 손으로 그림벚꽃 그림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관중석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호흡 소리조차 들릴 만큼. 하은은 한 장씩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의 학대, 엄마의 죽음, 도망치듯 나왔던 그날의 밤, 그리고 성광수녀원에서의 시간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다. 어릴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더 혼날 거야. 내가 울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침묵은 저를 지켜주는 벽이었어요. 하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침묵은 벽이기도 하지만 감옥이기도 해요.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화면에는 그녀가 쓴 편지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말해도 괜찮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그 문장에 몇몇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 하은은 이어 말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제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때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참아라, 견뎌라, 어른이 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견디는 사이의 아이들은 무너집니다. 그걸 지켜보는 어른의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하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커다란 창이 열린 방. 햇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책을 들고 있는 아이의 그림.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침묵을 깨워주는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관중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제 혼자 숨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무서워하는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은 언니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말하고 싶어졌어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번져간 박수는 곧 강당 전체를 울리는 박수로 바뀌었다. 그 박수는 하은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낸 모든 이름 없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하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무대 뒤에서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아, 정말 멋졌어. 하은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처음이 될 수 있어.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포럼의 영상은 SNS에 공개되었고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이 쏟아졌다.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사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용기가 많은 아이들을 바꿀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적인 목소리가 되었다. 며칠 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은에게 아동 인권 관련 워크숍에서 학생 대표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지민이도 함께 발표할 수 있나요? 교육청 측은 기꺼이 승낙했다. 그렇게 하은과 지민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다. 두 아이는 이제 단지 친구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꾸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엄마, 저는 오늘도 울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걸 느껴요. 아마 이 목소리도 엄마에게 닿을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침묵은 더 이상 그녀의 세계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 벽은 무너졌고 그 뒤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무르익은 5월의 어느 아침. 유하은은 서울의 한 중학교 강당에 서 있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학생 인권의 날 특별 강연 행사.
그녀는 청소년 당사자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 곁엔 지민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아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섰다. 누구도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은입니다. 저는 서지민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환영의 박수가 흘렀다. 하은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은 제가 도망쳤던 날 그린 첫 번째 그림이에요. 화면엔 칠흑같이 어두운 방,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벽 속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다. 저 아이는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방을 나왔어요. 그녀는 지민과 함께 각자의 기억, 두려움, 변화, 희망을 짧고 간결하게 나누었다. 우리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말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침묵은 나를 지키는 무기 같았지만 결국 나를 혼자 남게 했어요. 학생들의 얼굴엔 다양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하은 언니, 지금도 그때 일이 떠오르면 무섭지 않아요?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하지만 저는 그 꿈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글로 쓸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강연이 끝난 뒤 한 교사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 반 아이 중 한 명이 너의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건넨 용기가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문이 되었다는 실감. 그것은 그 어떤 박수보다 깊은 위로였다. 그날 이후 하은과 지민은 서울 여러 초중등학교에서 초청을 받았다. 두 아이는 늘 같은 말로 시작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강연 후엔 항상 작은 모임이 열렸다.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림을 보여주며 저도 그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지민은 어느 날 말했다. 우리 그림책 만들었던 거 기억나?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시작이었지. 그림책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 있대. 실제로 예술치료센터에서 발행한 편지, 그리고 창문이라는 그림책은 전국 아동복지시설과 초등학교, 청소년 상담센터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많은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쓰고, 그리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그림책의 맨 뒷장엔 하은이 직접 쓴 문장이 실려 있었다. 이 책을 덮고 난 뒤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 문장은 곧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문장이 되었다.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왔다. 청소년 인권 다큐멘터리에 참여해보지 않을래요? 하은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촬영팀은 수녀원부터 센터, 학교까지 하은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기록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 강연을 준비하며 지민과 연습하는 모습, 그리고 조용히 벚나무 아래 앉아 편지를 쓰는 장면까지. 그 다큐멘터리는 침묵의 벽을 넘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공영방송에서 방영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새벽 작은 스케치북을 펴고 무언가를 그리거나 편지를 적거나 지민과 꿈을 이야기하며 조용히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말처럼 하은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외침이 아니라 작고 묵직한 울림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지민과 함께
작은 워크숍에 참여했다. 주제는 아이의 언어로 세상을 다시 쓰다. 참가자 중에는 심리학자, 작가, 교사,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었다. 질문이 이어졌다. 하은 씨, 당신에게 말이란 무엇인가요?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빛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어둠이 계속되고, 말하는 순간 작은 창이 생겨요. 그 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을 닫지 않으려 해요. 그녀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잔잔한 박수가 일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창이 되기도 해요. 그 창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으로 흘러나오면 좋겠어요.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6월의 햇살은 성숙하고 부드러웠다. 성광수녀원 정원은 푸르름으로 가득 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다. 하은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그림 속엔 나무가 있었다. 오래된 줄기에 새싹이 자라나고 그 위에 새 2마리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와 지민,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을 닮아 있었다. 지민이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다. 하은아, 오늘 교장 선생님이 너 찾으셨어.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마음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첫 시간 강연자로 너를 추천했대. 하은은 작게 웃었다. 또 무대야. 응, 넌 이제 거의 교사야, 교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하은은 다시 무대에 섰다. 이번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아이들이 조용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일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림책 한 권을 들어보였다. 편지, 그리고 창문. 이 책을 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창문이 있어요. 닫혀 있더라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한 학부모가 하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 딸이 며칠 전부터 입을 닫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됐는데, 오늘 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고요한 파문이 일렁였다. 내 목소리가 또 한 사람의 침묵을 깼구나. 이 작은 진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민과 함께 성당 옆 벚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민아, 우리 진짜 멀리 왔지? 응, 가끔은 우리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 예전엔 세상이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말고도 함께할 사람이 많아졌어. 그들은 둘이 아니었다. 편지를 보내온 아이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친구들,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다가온 조용한 소년들,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해 여름, 하은은 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고정 멘토가 되었다. 다시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직접 강의실에 나가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쓰고 감정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다. 하은 선생님, 저 사실 꿈이 작가예요. 근데 말하는 게 무서워서 그림도 글도 몰래만 써요.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몰래 쓰는 글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질 거야.
그날이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줄게.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아이는 첫 번째 글을 공개했고, 작은 시집으로 묶여 책방 한편에 놓였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해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에게. 그 문장을 본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주는 삶. 그게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용기만큼 누군가를 지켜보는 따뜻함도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매일 배워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그녀는 중학생이 되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에 정식 입학했고,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하곤 했다. 나는 유하은이야.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야. 그리고 학교 상담실 옆에는 하은이 그린 그림이 걸렸다.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의 창은 내가 열 수 있어. 천천히, 괜찮아. 그녀는 끝이 없는 시작 속에 있었다. 아직도 가끔은 어두운 기억이 찾아왔고, 아직도 말하기 어려운 날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수녀 마리아를 찾아갔다. 수녀님, 저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리아 수녀는 하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하은아. 이제 너는 누군가의 집이 되어줄 수도 있는 아이란다. 그 말에 하은은 울지 않았다. 대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만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유의 언어를 가진 사람, 세상의 창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